문화의 상달에 노력하여 국민 앞에 정직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안의 화제가 되고픈 네, 정치위와 그때는 우리는 하나도 장안의 화제가 안 되고 장인수 기자가 장안의 화제. 역시 아무나 역시 하면 대기자를 모시니까. 아무나 하면 되면 되죠 뭐. 그러니까 이제 장인수 기자가 장안의 화제가 되신 건 되게 좋은 일인데 우리 김대남 씨가 장안의 화제가 되는 게 되게 고마운 일이고. 야, 그분은 좀 이름 외우기도 좀 편해요. 김대남. 쉬워. 간단하잖아. 쉬워. 아니 그리고 난 덧붙여서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제가 제 방송에도 소개하고 했는데 그 무용 전공한 사람이 한양 공대 교수 된 거 있어. 장인수 기자. 와, 근데 그것도 진짜 어이없네. 제가 우리 찐 지지자분들한테 그런 일이 있다. 혹시 보셨냐 그랬더니 말이 되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억울해가지고 장인수 기자 저널리스트 좀 제발 보시라고. 이게 처음에 다들 안 믿는데 사실이에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제보한 거고 그러니까요. 팩트 체크를 다 했어요. 야, 그리고 그래서 이번 국감 때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나는 특정인용으로 그걸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나 한 거야. 나 진짜 나는 경악스러웠어요. 세상에. 네, 드디어 이제 저널리스트가 저희 이제 녹화 기준으로 보면 12만을 돌파를 했고 쑥쑥쑥쑥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호랭이 새끼를 키우는 것 같아. 아, 이게 좋아요. 많이 내가 박시영 TV와 한때 50만 누가 되느냐를 거는 무모한 짓을 했는데 이제 자, 오늘 방송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 방송은 장인수 기자가 진행하는 저널리스트,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진행하는 최강욱 TV,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박시영 TV 세 개 유튜브 채널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진행하는 정통 정치 코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비화를 중심으로, 그리고 좀 맥락을 짚고 다음 우리 대선이라든가 중요한 어떤 정치적 시점에서 무엇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되짚어보는 코너가 바로 정치비와 그때 왜입니다. 지금까지 4탄까지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5탄입니다. 지난 주에 4탄이 바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과정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야, 이걸 좀 따로 떼놓고 좀 더 들여다보자 해서 마련한 순서인데요. 바로 그 당시에 이 잘 나갔던 노사모와 그 전에 있었던 전대협 학생운동과의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진보 진영에서 노무현과 김근태 두 분에 대한 지지가 좀 갈렸는데 왜 갈렸고 두 분의 또 정치사를 좀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짚어보는 시간을 오늘 5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학생운동 얘기 먼저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전대협 등등. 뭐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대협 출신 뭐 그 전에 또 학생운동 했던 분들이 여전히 국회의원으로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엄청 많죠. 거의 최다 계파 같은데요. 운동권을 만약에 하나로 묶는다면 그래도 그럴까? 숫자로 따지면 한 40명 정도 가까이 되죠. 운동권 출신들이. 몰라. 헤아려 본 적은 없지만 숫자로 최다는 아닌 것 같고. 아, 그런가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세력 개념으로는 여전히 본인들이 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학생운동 뭐 흔히 말하는 경력을 내세우는 분들 꽤 많은 느낌이 아니, 예를 있어요. 들어서 정청래 의원이 학생운동을 했지만. 아유, 그래도 그거 빼면 섭섭해요. 아니, 그게 섭섭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 저건 학생운동 출신, 소위 학생운동 지도자로서 국회에 진입한 사람인데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아마 그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아, 본인이 섭섭하거나 말거나. 안 유명한 거 맞잖아. 그런 분들 만약에 이렇게 제끼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 원래 뿌리가 학생운동, 뭐 청년운동, 뭐 이런 노동운동 이렇게 해서 이 운동을 통해서 학생, 이렇게 흔히 말하는 사회운동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민주당에. 많죠. 기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민주당 취재가 잘 되려면 뒤늦게 뭐 어디 뭐 총학생회장이나 뭐 단대학생회장이라도 뭐 좀 이름 있는 대학에서 했거나 호남 사투리 쓰거나.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최대 계파가 운동권 아니면 이제 저기 호남이다? 전라도 호남 이건데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기자들은 힘들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럼 운동권이면서 호남 사투리 쓰면 완전 대박이네. 맞다 저거. 기동민, 임종석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네요. 뭐 사실 전대 이전에도 이제
민청학년 세대라든가 그렇죠. 그 70년대 운동했던 분들 그리고 이제 그걸 흔히 그 당시에는 재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 재야 세력들이 88년 총선 때 대거 이렇게 들어와요. 이해찬 그 박민현. 이해찬 의원 필두에서 들어오고 또 92년, 96년에 순차적으로 아마 92년이 김민서 의원이 아마 92년인가 그럴 거고 96년에 이인영 뭐 이런 사람들 우상호 대거 들어오고 이렇게 단계별로 쭉쭉쭉 들어오고는 2000년, 2004년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민주당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DJ가 사실은 제야하고 손을 잡은 거였고 그 뒤로 운동권 출신들이 민주당에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2004년 탄도리 때까지가 많았고 그렇죠. 네, 그때까지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좀 줄어들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운동권 출신으로 정말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온갖 군데 끼우거리다가 결국 못 해보고 돌아가신 분이 장기표 씨고. 왜냐면 또 전향했고 그 양반은 난 그분이 그렇게 참 인생을 마감하실 줄 몰랐어요. 안타까워. 네,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뭐 김문수도 있으니까요. 변절자도 많이 있죠. 김문수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시류가 바뀌면. 네. 근데 이제 전대협 이야기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게 노사모 문화와 전대협 문화를 좀 비교해 보려고 사실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예. 그 당시에 장 기자님은 저 학생운동권 하면 이제 조금 그때 어묵했던 시절보다 조금 이제 느슨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이게 이제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 때는 이제 한총련이 있을 때죠. 네. 5학번이니까 네. 전대협에서 이제 한총련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 가면 생경하죠. 그들만의 문화, 그렇죠. 그리고 또 젠가라고 하죠. 노래, 예. 뭐 구호. 예. 예, 이게 좀 집회 몇 번 나가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네.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신입생들이 처음 이제 선배들 따라가서 가면 그 젠가라는 용어로 표현했어요. 저 때는 예, 투쟁가, 투쟁가. 그러니까 그거를 줄여서 젠가라고. 민중가요라고 할 때 그냥 젠가 뭐 이렇게 아, 이거 예. 줄여서 처음 우리도 처음 그러니까 들어봐요. 이거 하면서 뭐 네. 적들의 심장에 뭐 피의 불벼락을 내려라 뭐 이런 노래들이 있거든요. 센 노래 그런 거 이제 집회 현장 나가서 좀 이렇게 끌어오르게 하는 노래 젠가라고 하죠. 민중가요는 이제 좀 부드러운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서정적인 것도. 노차사가 음반으로 낸 거는 민중가요고.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꽃다지 뭐 이런 꽃다지도 이제 젠가고. 음반 나왔어요. 여기서도 이제 세대 차이가 나네. 젠가. 그러니까 이게 전대협은 이미 완성형이고요. 네. 완성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 그들의 어떤 그 리그에 끼고 싶어도 저 같은 90년대 학번은 낄 수가 낄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네. 마지막 그 어떤 게 되려면 진짜 무슨 제가 나온 학교에 총학생회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 90년대는 단대 학생회장이나 뭐 이런 정도 해갖고는 껴지지도 않고 예. 뭐 근데 이제 노사모는 다르죠. 네. 여기 동아리 가입하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느끼기. 편하죠. 예, 예. 거부감이 없죠. 그렇죠. 생경함이 없죠. 예, 지금 이제 한총련 출신 간부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돕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일단 전대협 하면, 많은 분들이 그 50대, 60대들은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 40대 후반만 해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87년에 결성이 됐거든요. 전대협이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잖아요. 네. 이제 사진들 막 나올 텐데, 전대협 문화의 특징은 그 당시는 요 전에는 전학년이었어요. 전학년. 아, 전학년. 예. 들어봤어요? 전학년? 들어봤어요. 전학년. 전학년은 학생회들의 연합체 같은 형식이었고 이제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저게 임종석 의원입니다. 네, 왼쪽에. 임종석.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는 문화가 뭐였냐면 독재 한가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주의, 보안은 생명. 저 그거 너무 많이 들었어. 학교 들어가자마자 뭐 의식과 교육 받은 다음에 네. 보안은 생명이다. 그게 얘기. 너무 싫더라고. 처음부터. 보안은 생명. 그래서 약간 엄숙지. 왜냐하면 자기가 막 워낙 그 끌려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좀 뭐 집회만 갔다 잡혀가고 막 이러니까 누구를 불고 막 이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니까 네가 알고 있는 사실 너만 알고 있어야지 주변에 이야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문화가 셌죠. 그렇죠. 그리고 학번이 깡패였죠. 한 학번 기수가 굉장히 그 힘이 센. 그리고 저 때가 이제 87년 1월 달에 우리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시고 거기서 이제 그 박종철 열사가 박종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대지 않았다는 걸로 이제 불고문을 받는 거잖아요. 저 부천에. 네. 예. 그렇게 숨겨주고자 했던 박종운이라는 사람은 이제 한나라당에서 계속 출마하다가 그랬죠. 결국 안 되고 이제 사라졌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어떤 여파도 있었죠. 저렇게 박종철 열사처럼 선배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 뭐 이런 게.
그때만 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의 대학생들과 그 당시 전대협이 풍미했던 그 시절 80년대 중반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그때 다녔던 대학생들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일반인들이. 그만큼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대학생들이 약간 암울한 시대에 대학생들이 뭔가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세력들 그렇잖아요. 뭐 진실을 밝히려는 자기가 탄압받더라도 자기가 다치더라도 왜냐하면 언론이 완전히 통제돼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안 나온 분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때 대학 진학률이 한 20% 선이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뭔가 운동 세력 중에서도 선도투, 맨 앞에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청년 지식인 그룹으로 간주되는 분위기가 맞아요. 있었지. 예, 쟤들이 똘똘하고 많이 알아. 뭐 이런 게 있었죠. 똑똑해. 대학생들이 똑똑해. 쟤네들은 뭔가 진실을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막 집회 현장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면 시민들이 그걸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럼. 왜냐하면 언론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진실이. 우리 같이 이제 시골 출신들 내려가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나 지금 뉴스에 안 나오는 소식들은 계속 물어보시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다 그렇다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시는 거고 몇 개 이제 고스란히 숨겨가지고 잘 갖고 내려간 무슨 유인물 같은 거 있으면은 막 엄청나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보시면서 맞아요. 그런 게 있었죠.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의 저널리스트야 우리가 막 뭔가 알리는 역할도 하고 막 이랬어.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금 대학생을 폄훼하지는 않지만 지금 대학생들은 그렇게 안 보죠. 왜냐하면 이제 기성 세대들도 다 그 학력 수준도 높아졌고 정보화가 되면서 미디어가 또 발달되면서 예. 다 모든 정보를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차지하는 위치 자체가 80년대 그때하고 지금의 대학생은 많이 다르다. 아니 그 80년대 대학생들이 이제 학부모가 돼서 자기 자식을 아래로 그렇지. 네? 한다는 소리가 무슨 애들 그런 거 아니에요. 용돈을 끊어버려야 된다. 1번 찍으면 용돈을 끊어버려야 된다. 이런 소리나 모여서 하고 있고 이렇게 됐으니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진짜 학생운동이 상당히 힘이 셌죠. 힘이 그리고 세서 또 경제가 성장하는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대학생들이 취업 걱정이 없었다는 것도 되게 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이 삼저 호황. 커질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학생회장 출신들이 다 정치권에 영입도 됐고요. 예. 뭐 흔히 얘기하는 김민석, 뭐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 뭐 이런 분들이 됐는데 저게 이제 이인영. 참 못생겼었어. 고려대 학생회장이었는데 전대협 1기. 진짜 용됐어요. 저때 봐봐.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임종석이 나 잘생겼다고 더 하고 자, 다니는. 임종석 아까 나왔는데 임종석은 특히 또 수배 받았잖아요. 그렇죠. 500만 원. 야, 저거 보면 깜짝 놀래. 이거 당시에 500만 원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몇 천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달치 원금. 그때 저때 우리 학생식당 밥값이 400원일 때거든. 그러니까 지금 학생식당 밥값이 제일 싼 데가 얼마냐고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4,000원, 5,000원 하는 거 그렇지. 같던데. 3, 4천 원 하지. 4천 원 하지. 10배는 붙여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5천만 원이야 저거. 야, 진짜. 아니 저때 유명하잖아요. 저건지 총학생회장인지 뭐 한총련인지 이렇게 그 벽보를 붙이면 예. 여고생들이 뛰어갔다는 거예요. 아, 그거 임종석. 저 임종석 맞아요. 예. 한양대 예, 그 예. 총학생회장 할 때 총학생회장. 벽보 예, 붙이면 맞습니다. 여고생들이 예.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들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를 좀 짚어봐야 하는데 아까 이제 특징은 비밀주의, 엄숙주의, 학번이 깡패다, 위계질서 이런 게 강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수직적 위계질서가 굉장히 강했어요. 맞아요. 예, 일사불란함을 원했죠.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화의 일환으로 우리 세대들은 만나면 몇 학번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렇지. 몇 살이냐고 안 물어보고. 몇 학번이냐. 그리고 선배가 시키는데 어디서 후배가 말대꾸야. 뭐 이런 문화 있잖아요. 시키면 까라면 까야 한다. 그렇죠. 이게 위계질서야. 수직적 위계질서. 이게 워낙 강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약간의 선민의식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옳다. 이 독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아집과 독선으로. 예. 이런 선민의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거는 아까 그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밝히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안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지나치게 가졌죠. 또 까칠했지. 비타협적 투쟁 뭐 어쩌고 하면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사상 논쟁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실제로 똑똑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외국의 이제 그 이론들, 예, 사상들을 이제 많이 맞아요. 들여와서 학습하고 그거를 또 이제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네. 어떤 하나의 개파가 생기기도 하고. 예.
예. 근데 지나치게 좀 현학적이었지. 당시에 대자보 붙이는 거 보면 네.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뭐 써놨는데 과연 이놈이 이걸 이해하고서 쓴 건지. 그 대자보 문화가 있었네. 그럼 진짜. 대자보가. 네, 그 당시에. 대접에 그람시 이런 걸 쓰고 그랬어요. 그럼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단어와 문장 표현들이 많았는데. 뭐 알티세르 뭐 이런 거. 그럼 거기다가 뭐 다 해놓고 막 이런 수정주의자들과의 뭐 이런 걸. 막 그랬고 근데 이제 일부는 사실 그런 학생운동 하다가 청년운동 하다가 예. 바로 아까 정치권에 입문하는 분들이 꽤 많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다른 사람 앞에 고개 숙이고 물건 하나라도 팔려고 이런 분들의 애환 고민, 서름 이런 것들을 과연 알고나 있을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직업을 처음부터 다른 직업을 안 잡고 그냥 정치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장점도 있거든요. 아래로부터 성장을 했으면 네. 바닥에서부터 쭉 성장해서 그게 올라왔으면 뭐 예를 들면 구의원, 시의원, 뭐 도의원 이런 거 쭉 해서 올라왔으면 또 그 장점이 있는데 이 학생회장 출신들은 벼락 출세를 한 거거든. 어떻게 그렇죠. 운동의 상징성을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영입됐으니까. 그 건넘었다는 말 아세요? 건넘었다. 못 들어봤는데. 나 들어봤어. 네, 들어본 말이야. 건넘었다는 말이 사투리인가요? 표준어인가? 표준어예요. 표준어인데 호남 지방에서 많이 쓰지. 건넘었다는 말이 뭔가 이렇게 경험에서 내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건넘은 애들이 많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의 고민을 나 혼자 다 안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저는 그런 지적을 받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신윤복 선생께서 쓰신 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머리로 세상을 생각하고 머리로 사람을 사랑하고 머리로 헌신한다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믿었다.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가슴으로 내려왔다. 그 정말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네. 거기까지 오신 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가슴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나는 먹물로서의 한계 때문에 여전히 그게 다리로까지 내려가지 않았다. 앞으로의 내 삶은 다리로 이걸 내려가는 너무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네, 맞는 당시에 말이에요. 이제 우리 또 학생운동 출신들이 더더욱 새겨야 될 말이고. 예.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기자 입장에서 이제 취재를 해보면 네. 민주당 쪽은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얘기가 잘 돼요. 이 현안에 대해서 딱 논리적으로 이래서 이래야 된다라는 게 네.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일부 의원이나 이렇게 중에 자수성가해서 돈 벌어서 네. 이제 정치권으로 온 사람들이 네. 있어요. 이제 회사를 일군 거죠. 아니면 뭐 물려받아서 더 키웠던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신감. 네, 세상을 보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나 이게 만만치 않은 내공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자로서. 네. 얘기를 해보면 그냥 그래요. 네. 저 보수 꼰대 나이 먹어서 이게 아니라 해봤다는 거죠. 네, 사업을 하고 몸으로 부딪혀보고 공무원들한테 로비도 해보고 뭐 어려워도 보고 해서 자신이 깨닫게 된 거에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것들. 네, 네. 예, 예.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데. 그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이렇게 네, 얘기하는 네, 부류들이 네,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나름대로 감고 정치권에 와서 자기가 사업하면서 느꼈던 이제 부당함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민주당은 아닌 거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 정당으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보수 정당의 힘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 근데 그나마 이제 보수 정당에서 얘기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어떤 실력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죠. 네. 예. 학생운동했던 이 전대 문화가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트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 청년 시대에 겪었던 가치관, 인생관이 쭉 간다. 네. 예를 들면 극적인 어떤 그 사건들이 터졌을 때. 근데 이제 전대협 시절에는 직접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주변에 그 박수치고 동조했던 분들도 하나의 집단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그 의식이 정치 의식이 오랫동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백골단 기억나세요?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운동 했던 분들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거나 최소한 죽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잡혀가서 징역살이 하고 아니면 집안이 폐가망신하고 부모님의 얼굴이 막 떠오르고 막 이런 거는 다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 고민들이 늘 있었죠. 그런 걸 이제 뚫고 싸워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의감 이런 건 굉장히 저는 투철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대협 출신들의 그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단 이후에 승승장구했던 이유는 실무에 그렇게 강하다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글을 쓰거나 뭘 맡기면 일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회의원들 중에 전대협 출신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봤거든. 젊은 시절에 여러 일들을 겪고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대잡으로 써본다든가 뭐 어디 가서 연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실무형이에요. 리더들도 실무에 강하다.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 좀 잘 나간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운동권들의 취약점은 뭐였냐면 주변에 신세 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숨겨주는 것부터 일단 누구 뭐 학생 때 잡혀가게 생겨서 눈의 집에 어디 집에 가서 골방에 처박혀서 맨날 며칠을 막 있어야 하고 한 달 두 달 막 수배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늘 신세죠. 사회 나갔을 때 그 번번한 직업을 못 가지고 뭐 용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재밌으시라고 양념을 좀 치자면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백골단이 저때 이제 학생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급 경찰이지. 근데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초반에 경찰 개혁위원을 하면서 도대체 경찰 중에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놈들이 이렇게 많냐 수준이. 그랬더니 경찰의 변명이 그때 백골단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다 거기 남아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자기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숨겨주고 뭐 어쩌는 과정에서 신세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선배네 집에 가서 숨거나 또 뭐 친구의 친척집 뭐 이런 데 가서 숨고 그랬거든요. 우리 임종석 선수가 저기 수배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피해 다닐 때 전국의 경찰들이 이제 임종석 잡으면 1개국 특진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혈안이 돼서 찾고 있는데 정읍에 우리 동기가 하나 있어요. 네. 한양대 법대를 나온. 그 친구네 집을 갑자기 어느 날 형사들이 들이닥친 거야. 임종석이 숨겨졌다고. 근데 뭐 없었거든. 얘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이 집안 내력이 걔네 집안이 이 혁명가 집안이야. 아버님 때부터. 그러니까 어머님도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보경찰대 이런 놈들 백골단 들어와가지고 막 방에 신발 신고 들어가지고 막 저렇게 하니까 똥침 빗자루를 들고 오셔가지고 너네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제 막 이제 그러니까 저 임종석이를 빨리 숨겨놓은 걸 저기 얘기해라. 같은 한양대 저기고 동기고 하니까 여기다 숨겨졌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무시건 놈의 새끼들아 임종석이는 자민투고 우리 아들은 민민투여 이 자식들아 막 이래가지고. 이게 학생운동 그 뿌리 중에 자민투세와 미민투세 옛날에 오래된 쫓아내셨다는 정파가 좀 다른 건데 야 똑똑하신데 대단하지 않아요? 2002년 그때 경선이 끝나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제가 이제 오영식 의원이 한번 불러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대협 동호회가 아직도 있어요. 전대협 출신의 간부 출신들이 있죠. 모인 전대협 동호회라는 명칭 하에 매년 이제 모이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노사모 얘기를 좀 들려달라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전대협도 그 경험을 해봤고 저도 이제 학생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사모도 해봤기 때문에 둘을 좀 비교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핵심이 뭐였어요? 그 얘기를 좀 해줘야지. 네. 이제 노사모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거는 아까 이제 전대 문화를 설명했는데 노사모 문화의 첫 번째 특징은 아이디 평등주의다. 아이디 평등주의는 뭐냐면 아이디를 부여하니까 닉네임 부르는 장인수님, 최강욱님, 박시영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저 같은 하마라는 닉네임이 있었으면 하마님, 상추님, 뭐 상추님, 뭐 이런 식으로 뭐님을 붙이니까 존중하는 문화가 일단 있어요. 반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지긋하거나 상관없이 서로 아이디를 붙여주니까 함부로 무시하지 않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학번이나 이런 거를 나이를 안 따졌어요. 불문율이었어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특징이기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고등학교 상고를 졸업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묻거나 어디 나이를 묻거나 고향을 묻거나 이런 거 안 해요. 직업도 안 묻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 세상에서 평등한 거예요. 누구나 동일한.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을 하더라도 불필요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사람만 굳이 하지 그걸 굳이 안 밝혀도 돼요. 나이도 안 밝혀도 되고 결혼 여부 뭐 모든 것을 밝힐 필요가 없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집단지성을 발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이 투표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였어요. 노사모에는. 그러니까 무슨 회장이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논쟁적인 사안은 직접 투표.
회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디었죠 의사 결정이. 그때도 이렇게 게시판에서 이렇게 분탕질을 하는 과격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죠. 예, 예. 있었죠. 근데 그게 당시에는 뿌리가 깊어 하여튼. 있는데 잡아봐요.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네. 있는데 노사모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노사모를 처음 만들 때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유력 대선 주자가 아니었어. 그렇죠. 처음에. 총선에서 네. 떨어졌어.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무슨 이인재처럼 유력 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 경선을 치를 때 2002년 3, 4월에 국민 경선 치를 때만 해도 그 숫자가 많지도 않았고 그분들의 문화는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건 분명히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노무현 대통령 대선 도전하는데 열심히 돕자는 그룹과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냥 노무현의 정신 철학이 좋아서 그렇지 그 정치인 행보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이제 맞섰단 말이에요. 돕지 말자. 그냥 그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 뭐 있냐. 이렇게 이제 나눠졌지만 결국은 적극적으로 뛰지 않은 쪽으로 정리가 됐고 또 투표를 통해서 이런 집단지성이 발휘가 됐고요. 연령대가 다양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십시일반 풍토가 자리매김했어요. 어디 모임 나가면 10,000원씩 다 내요. 무조건 10,000원씩 냈습니다. 학생들만 3,000원, 2,000원 깎아주는 학생들 좀 경우는 깎아주고. 조금 하고 네. 나머지는 다 예. 똑같았어요.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우리가 너 돈 많은지도 몰라. 직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뭐였습니까?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이것도. 없어. 예. 그거 하면 이상한 놈으로 봤어. 예, 예. 아니 그렇게 하면 저 희한한 놈인데 폼 잡으려고 하나? 이런 문화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전대협이나 이런 데는 이제 나중에 모여보면 누가 좀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선배야. 선배가 다 하지. 내가 낼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수익적 유계 질서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거든. 예,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행사비나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충당을 했고 모아서 돈을.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서울대 출신 학생운동권 출신이 여기서 무대 받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학생운동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키보드 워리어나 이 분탕질 하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대응했어요? 처리가 되는 게 누가 글을 올리면 지금의 달아. 좋아요처럼 댓글들이 있거든. 그건 달게 돼 있거든. 네. 그 많이 달리고 여기 이 내용이 너무 좋다. 막 칭찬하는 글 있으면 걔가 먹는 거야. 그 의견이. 그 의견이 큰 흐름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이 잡히면 그분들이 더 이상 떠들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그 소수 의견으로 가는 거고. 근데 가끔 이제 시비 거는 사람들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재 조치 같은 거 가끔 나오는데 그게 수위가 예. 이제 조금 오래 역사가 가면 이제 조금씩 깊어지는데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잘 나가는 시점부터 이게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거든. 방해꾼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 임박해서 들어올 때 이상한 애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죠. 약간 있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건 더 심해지지. 이게 이제 아이디를 회원 가입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방형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취약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정치인이 유력 주자가 됐을 때 아니면 예. 대통령이 됐을 때는 또 다른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교훈을 얻었던 거죠. 이번 노사모 과거의 노사모 사례를 보면서 그래서 이 조직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캠프에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캠프가 막 시킨다고 우리가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야. 그러니까 캠프도 답답했지. 캠프는 자기네 외곽 조직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그렇지. 예. 야 여기에 손발이 필요해. 여기 노사모 가져. 이러고 싶은데 안 움직여. 왜 노사모는 의사결정이 다 되거든. 한 번은 인천에서 인천 경선 막 하는데 서가번 의원이 전화 왔어요. 네. 저한테. 그래서 인천에 어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자발적인 우리 노사모 사람들 회원들이 한 20여 명 좀 갔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행사에. 근데 갑자기 연락 와서 휴일날 전날 그래서 제가 그 공지는 띄우겠지만 얼마나 갈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무슨 지시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20명 모였는데 한 8명, 7명밖에 안 모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 너무나 그 7명, 8명도 감사하거든. 근데 캠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뭐 하는 거지? 우리 약속한 바가 없거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거지. 그럴 정도로 캠프와 약간의 긴장 관계가 늘 있었어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글 잘 쓰는 사람들을 농객이라고 하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농객. 근데 농객 글 잘 쓰는 사람도 유명세를 치르고 잘 나가. 하지만 춤 잘 추는 친구들도 잘 나가. 행사장 가면 막 춤추고 율동 잘하고 막 노래 잘하고 노밴이라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아주 각광도 받고 선동가 그다음에 자원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다양하거든요. 그런 분들 다들 실천 운동을 묵묵히 열심히 했던 분들이 다들
조명을 많이 받았죠. 좀 특이했던 집단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경선 때는 이제 선거인단 모집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뭐 500명 모으고 1000명 모았다 이런 사람들이 막 스타덤에 오르기도 하고요. 손편지지 아까 광주 경선 때 손편지지 막 보냈다 그러죠. 전국에서 대의원들한테 편지지 뭐 30장 50장 썼던 사례들 막 올리거든요. 감동의 도가니가 되죠.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소개하셨지만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실패한 정치인이었던 데서 시작됐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때 선거마다 승리하고 누가 봐도 자기 대선 후보고 이런 식으로 승승장구하는 분이었다면 날파리들 엄청 꼬였을 거거든. 맞아요. 여기 이제 향후에 무슨 자기 정치적 입지나 이권을 기대하면서 오는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한 분들이 정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게 참 역사적 우연이지만 참 좋은 그 결말을 맺어서 너무 고맙지. 근데 처음 그 노사모 모임에 나왔는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자기 누군가 직업을 몇 명이 얘기했는데 사연도 다양하고 왜 노사모 들어왔어야 했는데 사연도 다양하고 직업군도 너무 다양했어요. 그래서 야, 이 모임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학생운동 출신들이 너무 많으면 이거 안 굴러갈 거라고 봤어요. 근데 생활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이구나. 그리고 뭔가 생명력이 있고 그 느낌을 딱 받아서 처음 모임 때 아, 여기는 살아있구나. 죽은 조직이 아니구나. 수직적인 그런 어떤 모임이 아니라 위기 질서가 있는 모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그런 모임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미키루쿤가? 이상호. 노차사를 검색하다가 네, 맞아. 잘못 검색해갖고 노사모가 검색됐는데 노차사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뭐지 하고 이제 노무현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러고 이제 하게 됐다고 맞죠? 노사모의 스타죠. 스타였죠. 국민경선 때. 그러니까 가입한 경위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당시 이제 고졸이었거든요. 그분도 뭐 학년이 그래요? 길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셨는데 양발공장 사장이셨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유명했죠.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참여했죠. 사실 노사모의 초기에 이제 명계남 선배, 영화 배우죠. 명계남 선배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고 문성은 선배가 나중에 같이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승리했을 때 권혜요 뭐 이런 분들 오셨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YB 윤도현 밴드 이런 데가 이제 노풍이 분다 부산에서 공연할 때도 같이 참여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도와줬고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 들어왔죠. 노무현이 좋아서 들어왔는데 노사모가 더 좋더라. 문화가 좋더라.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좋은 그래서 말씀이네요. 이제 그래서 생명력을 좀 가졌던 그리고 여기 이때 이제 중요했던 게 욕설하고 비방하는 거 이런 거는 좀 퇴출하고 그런 걸 자제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만약 이인재를 향해서 뭐 김근태를 향해서 뭐 그런 지지자들 향해서 만약에 그 경쟁을 하더라도 홍보를 하더라도 적정 수위를 지키자. 우리가 욕설이나 비방 뭐 이런 걸 하면 상대가 좋겠냐. 그러면 같이 맞붙어서 할 텐데 그러면 이 선거판이 지저분해지고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 자제하자. 그러니까 노사모가 어디서 모였다 이러면은 그냥 느낌 자체가 저분들도 흥겹게 놀겠구나 자기들이.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었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떠올랐던 게 아니 그 뒤로도 계속 떠오르는 게 신경림 선생님 그 에세이 제목 중에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런 책 제목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못난 놈들이라는 게 특별히 껐덕거리지 않고 뭐 권세나 무슨 이런 거 내세우지 않고 평범하고 좋은 사람들의 의미인데 이 제목을 볼 때마다 내가 그 노사모가 떠올라요. 정말 흥겹게. 그 전국 단위 모임하면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 음식 맛있는 거 있잖아요. 만들어서 와요. 사갖고 오기도 하죠. 만들어서 전부 다 와서 가면 여기 와보면 여수 돌김치 있습니다. 먹어보세요. 저희 가면 또 부산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화합이라는 게 그게 되더라고요. 이해도 되고 문화를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대선 승리하자마자 이건 이제 처음으로 밝히는 비화인데 이게 이제 비화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 예.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날 당선된 그러니까 그 12월 19일 날 대선을 치렀으니까 20일 날 아마 제가 기억 20일 날 맞을 겁니다. 아니면 21일 둘 중에 하나인데 전화 왔는데 문성근 선배한테 전화 왔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국민참여운동본부 그 민주당 선대위 때 노무현 선대위 때 상황실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화 와서 노사모 해체해야겠다. 문성근 선배한테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말이냐. 했더니 위에서 그 해체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위가 누굽니까? 그렇지. 백원우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캠프 쪽에서는 백원우 의원이 과거에 담당을 했었거든요. 백원우 같지는 않거든. 느낌에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군지는 밝히진 않는데 약간 캠프 전체의 의견이 좀 모아진 듯한 예. 거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핵심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서 문성호 선배한테 연락이 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때 제가 전화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가졌어요. 왜냐하면 아까 있던 누구나 아이디만 만들면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탕질을 칠 수 있는 그렇죠. 작전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 같이 국민 경선 때나 막 그렇게 열심히 뛰고 또 보람도 많이 느꼈던 사람도 있지만 대선을 또 앞두고 막 두른 분들이 있거든. 이제 막 재미 좀 보려고 너무 좋거든. 그래서 이분들은 야 이제 재밌게 한판 놀고 싶은데 해체 이런 얘기 되면 빡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고민되더라고. 근데 굉장히 무겁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 아까 했던 뭐 이상호 뭐 이런 미키르쿠부터 시작해서 몇몇 핵심들한테 의견을 전달 이런 연락이 왔다. 그러면 그때 노사모가 한참 열심히 이제 재밌게 활동할 때 네. 그때 모이면 네. 당시에 노무현 의원이나 노무현 후보를 메시아처럼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정도 그 뭐 이렇게 그런 흔히 말하는 막 찬양 일변도 이런 건 아니었지만 믿음은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그거는 대통령이. 뭐랄까 우리하고 비슷해 보이는 못생긴 상고 출신의 사나이가 이 험난하고 더러운 정치판에서 뭔가 맑은 물처럼 이렇게 흘러가려고 할 때 우리가 좀 물꼬를 터주자 이런 식의 어떤 동지 의식이지. 그쵸. 노무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세주 이렇게는 안 봤죠. 근데 이제 네.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이제 부탕질 치는 사람들을 보면 이재명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이재명뿐이다. 뭐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또 문재인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막 이런 그러니까 무슨 종교적인 광신도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또 내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렇게 밀어줬는데 하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바로 또 실망하고 돌아서 가지고 또 엉뚱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점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성찰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는 노무현, 이재명 두 분 다 그런 얘기를 하죠. 도구로 써달라 개혁에. 그렇죠. 그 말씀 하잖아요. 나를 네. 내가 목표가 아니라 그렇죠. 나를 도구로 삼아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는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그분들의 진심이고 그렇게 해야지 또 세상이 발전한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제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이제 건넘는 거지. 그냥 그렇죠. 와가지고 막 이 네. 사람만이 유일한 우리의 저거고 그런 근데 걸 이제 좀 아까 그 얘기 마저 하면 이제 해체 논쟁이 그래서 벌어졌고 노사모가 그때 좀 안타까운 일은 너무 빨리 그게 논쟁을 붙이다 보니까 충분히 공유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박물관처럼 5년 동안 쉬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쉬었다가 다시 이걸 타임캡슐처럼 묻어놨다가 5년 뒤에 복원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해체가 되지 않았어요. 존속이 됐고요. 투표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해체를 주장했던 좀 국민 경선 때 적극적으로 뛰었던 사람들이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이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했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명계남 이상호 미키르쿠 뭐 그게 정청래 이제 국힘이 이제 우리를 표절했다 이렇게 네. 이제 맞아요, 얘기했던 맞아요. 국민의힘 그게 저희가 국민의힘이죠. 그 네. 국민의힘 만들어서 장현철 뭐 이런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한번 좀 짚어본 거고요. 그래서 노사모 문화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 했던 이유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위에서 열심히 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물론 그때와 지금의 정치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막 수박들도 있어갖고 더 많이 사람들이 경황돼 있는데 사실 그때도 후단협 있었잖아요. 똑같이. 네. 그리고 이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민주당이 대세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이재명의 정신 철학, 정치 노선을 많은 분들한테 포지티브하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뭘지 좀 더 고민해봐야 지금 무슨 좋을 것 뭐 같아요. 세밀의 민주당? 이게 네. 이제 옛날로 치면은 후단협의 후예 같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죠. 예. 구성원도 그렇고 맞아, 이미지도 그렇고. 네. 참, 골 때려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쟁점이 뭐냐면 김근태가 아닌 왜 노무현한테 쏠렸냐. 예. 재하의 대부, 음. 민주화의 상징, 운동권의 대부 하면 김근태였잖아요, 사실. 예. 근데 김근태가 아닌 노무현한테 흔히 말하는 386 세대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뭐였냐. 요걸 한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분의 관계가 동지였지만
이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 기자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근태와 노무현과 김근태 하면? 아니 저는 이제 대중적인 걸 봤을 때 네. 기자로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알죠. 네. 아, 훌륭하죠. 예. 네. 예. 그 밑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GT계라는 의원들 예. 기자들이 취재할 때 다들 점잖고 예. 괜찮죠. 예. 근데 대중 정치는 그걸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야, 그거. 예. 잘 대중 보셨어. 정치는 잘 예. 보셨어. 카리스마가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김근태 의원이 이 노무현 대통령이 볼 때 좀 답답했을 것 같아. 이게 타이밍을 잡는 거 있잖아요. 정치적 수읽기라고 하잖아요. 바둑에서 수읽기. 이 정치적 타이밍 이런 부분에 대한 뜸을 많이 들이시거든. 김근태 의원은. 솔직히 좀 더 얘기하자면 이제 먹물의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김근태 의원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신 분이고. 그렇지. 엘리트죠, 사실. 그리고 이제 운동권 내에서도 계속 어찌 보면은 정점에 있었던 분이죠. 그러니까 김근태 의원, 김근태 장관님의 입장에서 본인도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어떤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해오신 분이지만 일종의 이제 족보로 따지자면 나는 민주화 운동의 직계고 그렇죠. 노무현은 굴러온 돌이자 반계다. 맞아요. 네. 이런 식의 인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계속 이렇게 섞이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유명한 발언이 계급장 띄고 뭐 얘기하자 이런 소리가 사실은 그런 발상 자체가 그런 데서 비롯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상상을 못하지. 대통령 앞에 두고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급장 떼고 붙자 분양원가 공개 논란 그런 문화를 어쨌든 허용했다는 것 자체도 그럼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뭐 국민의힘 이런 데서 있을 수 있는 문화예요. 대통령 보고 장관이 계급장 떼고 한번 붙읍시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난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을 좋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이제 계속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국무회의 같은 것도 그렇게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게 지금 보면은 장관들 쭉 깔아놓고 윤석열이 거기 앉아가지고 지금 59분 떠들다가 맥락도 안 닿는 얘기하고 그냥 사라지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신하들 깔아놓고 내가 폼 잡는다 뭐 이런 자리밖에 안 되는데 한명숙 총리님 말씀을 들어보면 부총리제를 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 분야는 교육부총리, 그 다음에 이제 외교안보 분야의 통일부총리, 그 다음에 경제 분야 경제부총리 이런 식으로 해서 부총리 책임제로 해가지고 그 밑에 장관들을 이렇게 함께 묶어가지고 그렇죠. 이 그룹 토론을 시킨대. 그걸 보시는 거야 대통령이. 그러면은 장관들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국무회의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실제로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서 정책 조율 같은 거 할 때 보면 부처 이기주의가 심각하거든요. 이거는 지 업무인데 뭐 뺏기면 안 되네. 뭐 이거는 뭐 어쩌고 하면서 심지어 뭐 산하기관을 어떻게 둘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 밥그릇으로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대통령 앞에서 얘기하면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거는 무조건 내 겁니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관들의 실력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참 역대 정부가 계속 구현해야 되는 모습이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후계자를 참 많이 키워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동영 기억나시지만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뭐 김근태, 정세균, 이광재 뭐 등등 다 요직에 등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 뒤에 다 대선을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사람으로 다 키워냈어요. 사실 대단한 분이시고. 아니, 그리고 사실 권력을 가장 많이 나눠준 사람이죠. 맞아요. 네, 자신의 권력을 사실은 다 나눠줬죠. 뭐 예를 들면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손 안 댈 테니까 해라. 그래서 검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검찰 청사로 그때 어째지 뭐 아무튼 수사할 때 국민들이 보약 보내고 그랬었어요. 잘한다고 그때 이제 뭐 여당을 막 수사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도 이제 노무현이 그걸 보장해줬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 분야, 뭐 경제 분야 이렇게 나눠서 그냥 항상 그렇게 하겠다고 하죠 대통령들이. 그래놓고 인사 자기네들이 다 하잖아.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런 권한을 주고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책임총리라는 것도 그때 처음 이해찬 총리 저기를 해서 맡겨서 하셨고. 그렇죠. 책임총리 이해찬. 그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 아니 이회창이 김영삼한테 찍힐 게 뭔데 총리하면서 총리가 재청권을 행사하니까 나도 이거 좀 봅시다 했다가 이 자식이 어디 감히 건방지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시대를 앞서간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났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시던 그 수준에 다 못 미친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정당도 못 미쳤고 여야 할 거 없이 네, 네.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의 수준도 못 미쳤고 그렇게 이제 분권을 해가지고 뭔가 실력을 발휘하고 토론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줬으면 그만큼 노무현의 시대 정신을 받들어가지고 더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틈을 타고 이제 내가 다음은 나다라고 이제 고개를 치켜들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보기에 꼴사납게 보이는 면이 있죠 또. 이제 그 얘기 한번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김근태 그 의원을 좋아했던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운동권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주변에 신세진적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국민선거인단, 국민경선 선거인단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선거인단 신청서를 받아와야 하는데 노사모 사람들 막 100장, 200장 금방금방 받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동안 신세를 한 번도 안 줬어 주변에 정치 관련해서. 그러니까 야 너 노무현 좋아하지? 뭐 호감도 높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이거 하나 써줘. 내가 너한테 처음 부탁하는 일 있잖아. 그러면 막 써주는 거야. 근데 김근태 그 의원을 좋아하는 분들은 주변에 신세진자가 많은 거야. 이게 확산 속도가 느려.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컸고요. 그 온라인 캠페인을 노사모가 주도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앞서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시대적인 흐름을 일종의 선도하는 꼴이 돼버렸죠. 김근태 의원 쪽은 이제 오프라인 느낌이었고 여기는 이제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시대를 이렇게 김근태 의원 세대는 이제 문건 만들어가지고 등사해서 이렇게 돌려보는 이런 거니까. 자 그런 게 있었고 노짱이라는 애칭이 그때 떴죠. 그렇죠. 아 노무현 대통령을 노짱이라고 불렀던. 그리고 우리 대장이라고 표현했죠. 대장. 대통령이 됐을 때도. 예. 그리고 그 얘기는 아직 검증은 덜 됐습니다. DJ가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후계자로 점 찍은 거 아니냐. 저희는 좀 그렇게 분석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DJ가 일찍 해수부 장관에 임명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국민경선이 벌어질 때 국민경선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거 없었으면 이인재가 무조건 먹는 그렇죠. 부정이었는데 네. 두 번째는 동교동이 이인재 세게 밀었는데 손 떼라. 이게 청와대 지시에 당시 내려왔다는 얘기들이 많이 퍼졌었거든요. 그 얘기는 그 수혜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기 때문에 겉으로 대고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 DJ는 노무현을 분명히 후계자로 염두에 뒀다. 저는 뭐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또 97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찬조연설, DJ 찬조연설도 하셨고 캠페인 광고에도 등장도 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동교동계가 이인재 후보를 밀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그분들의 어떤 굳이 역사적 맥락이라고 하자면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동교동계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출신으로서 김영삼에 의해서 정치 입문한 사람이 그렇죠. 상도동계 출신이니까 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으로 밀고 그 밑으로 들어가냐 뭐 이런 식의 그 알량한 그런 걸 극복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극복돼야 되는데 내심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그게 있거든. 나는 어디 출신이고 뭐. 나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비슷한 점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DJ하고 또 비슷한 점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과 또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비주류 둘 다 비주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진짜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당내에서 기반도 별로 없었던 분들이고 스타일도 약간 비슷해요. 약간 고집도 좀 세고 인파이터 이런 기질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개혁적이면서 실용적이야. 두 분 다 그래.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FTA도 마찬가지죠. 개혁적이면서도 실용적으로 접근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비슷해요. 그런데 아까 김근태 의원은 좀 그렇지 않았어요. 흔히 말하는 교과서 쪽으로 이건 진보 쪽에 담론하면 그걸 굉장히 그 관철하려고 그렇죠. 그 소신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편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좀 시대적 흐름을 읽으면서 큰 틀에서 적어도 간다. 민주진보 진영에서 대권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 분들은 그 지지자들에게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 별도의 세상에서 온 구원자다라는 느낌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래서 내가 뭔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한테 약간의 미안한 심정이 있고 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이 자발적인 열정으로 이렇게 투영되는 분들이 항상 그 대권 주자로서의 선두에 서고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됐지. 예를 들어 정동영 씨만 하더라도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다 겪고 예를 들어 이낙연, 정세균, 뭐 아이고. 김근태 이런 분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점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탄하게 살아왔던 사람 그렇죠. 느낌이 있지
곡절을 겪은 느낌이 없어. 거기서 그게- 이겨낸 그런. 그게 느낌. 저는 저쪽 정파와 우리 지지자분들 간의 완벽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저쪽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이 조아리면서 그 옆에 붙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 나한테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찾잖아요. 그냥 자기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적으로서의 이게 윤석열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여왕으로 숭배하던 박근혜를 집어넣은 사람한테 또 우후 몰려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당사자로부터 쥐약 먹은 놈들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찍소리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게 그런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서사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맞아요. 대통령 후보는 서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사실 김근태, 노무현 두 사람을 단일화시키려는 노력도 있었어요. 경선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민주 후보 단일화해야 한다. 특히 이제 노무현 후보 측에서 많이 주장을 했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근데 이제 김근태 그 의원 지지 쪽은 뭐였냐면 상징성이 우리가 센 거 아니냐. 그렇죠. 민주화의 상징성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고. 그러다 결국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각자 레이스에 들어갔는데 지난번 저희가 이제 짚어봤습니다만 제주, 울산 경선 또 광주 경선 거치면서 노무현 노풍이 세게 불었고 김근태 의원은 거기서 중도 하차하죠. 그러면서 이제 불법 정치자금 고해도 했어요. 근데 이게 반향이 없었어요. 예. 야, 역시 순진해. 김근태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평가받았죠, 그냥. 이게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집권한 이후에도 이제 DY계 GT계라는 용어를 썼는데 네. 판판이 밀렸어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판판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아까 기자 물어보셨는데 대중 정치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그 김근태라는 정말 그 독재 정권과 목숨을 걸고 뭐 남영 대공부실 들어가서 뭐 유고문 당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두드려 맞고 정동영한테 안 되는 거야. 대중성에서 안 되지. 예, 잘생겼고, 예, 말 잘하고, 예, 방송인 출신이니까 또 뭐 오죽하겠어요. 앵커 출신이니까. GT를 보면 좀 그래서 안타까움과 애잔함이 기자들도 그걸 아는 기자들은 좀 있는데 맞아요. 안 되는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뭐 어거지가 이런 안 거죠. 되는 거야 그거는 진짜. 그렇지. 네. 근데 네. 개파는 김근태 개파가 세요. 민주당에서 뿌리야.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성도는 높죠. 네. DY는 이제 뭐 약간 좀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DI 쪽은 맞고. 막 예를 들면 잡탕이라면 그렇죠. 왜냐하면 네, 출신들이 다양하거든. 뭐 관료도 있고 다양한데 언론인 출신. GT계는 그 재하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 했던 분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민평련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서른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좌장 역할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민평년은 있죠. 있죠. 그리고 있고.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품성 면에서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그 서른 선배를 필두로 해서 저기 소병훈 막 이런 분들 네, 다 그 멤버들이거든. 그 뒤에 이 민평년이 사실은 또 우원식 이인영으로 크게 갈려요. 두 분이 그 윗세대 바로 밑에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이 이인영 의원보다 나이가 훨씬 많긴 하지만 우원식, 이인영 또 나눠지고 그다음에 뭐 유은혜, 기동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GT 멤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아직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아마 당대표 선거였을 거예요. 전당대회 때. 이제 DY가 연설을 했는데 GT의 이제 연설, 김근태의 연설이 기억나는 게 부럽다. 연설을 진짜 잘한다. 방송국 출신이고 열정적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 고문 후유증 때문에 나는 이게 흥분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콧물이 흐른다. 맞아요. 그 얘기 이런 나왔어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진짜 짠한 거야. 그걸 취재하다가 딱 듣는데 막 순간 다 그랬어요. 그 취재하던 기자들이. DY가 이겼죠. 그러니까 그게 참 맞아요. 이게 박원순 시장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지. 뭔가 예, 열심히 이미지가, 하고 순수하고 좋은 분 같은데 대중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지루해 좀 보면. 그러니까 열심히 그런 게 있지. 살고 그만큼 많이 희생하고 한 것과 이게 이제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 정치적인 성공은. 그런 거 보면 그 뒤에 2007년 대선에 결국은 그 유시민, 이해찬, 한명숙 네네. 그다음에 정동영, 뭐 손학규 뭐 이런 사람들이 뛰어들었지만 그 당시에 김근태 선배가 없었죠? 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2007년 대선에서는 많이 그쵸. 위축이 됐고 그때 이제 정동영이 결국 먹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유시민 장관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의 노무현 정권 후반부에는 황태자는 유시민이었어요. 사실 그 중간 정도는 이해찬이었다면 뒤는 유시민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만큼 신뢰했던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제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딱 기억이 하나 남는 거는 네.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유시민 장관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예, 빽바지 입고 나왔잖아. 인정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나서. 유시민 장관은 그냥 구체적인 현안으로 들어가면 정치인 장관들은 크게 대충, 이제 그렇죠. 예, 대충 크게 이제 그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면 빠지고 실국장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요. 네. 유시민 장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설명했어요. 업무를 꿰뚫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의원들한테 공격하라고 다 의원들한테 주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뭐냐 정책적으로 보건복지 또 얼마나 많은 정책이 있고 있어요. 근데 유시민 장관은 한 번도 강론으로 들어가도 실국장들 나오라고 그래갖고 이걸 시키질 않았어요. 자기가 다 대답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40대에서 40대. 네. 맞아요. 한나라당 의원이 칭찬하는 걸 제가 취재하다 들어왔고 야 유시민을 한나라당 의원 칭찬하네 이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인물들이 많았죠 그때. 그런 진짜. 것들이 네. 국민들 눈에 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007년 경선에 후보 등록을 한 분들이 네.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천정배, 신기남, 추미애, 김두관 그러니까 김근태가 없었다니까. 있었어. 참 그리고 기억나는 게 이 안희정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광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사실 청와대 이 흔히 말하는 처음에 청와대 집권을 하면 인사를 하잖아요. 비서실장 누구고 뭐 수석 누구고 비서관 누구고 이 첫 그림을 그렇죠. 이광재 팀이 그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는 이광재 문재인 쪽 그 부산팀하고 상의하면서 이호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릴 텐데 주로 이제 기획을 원래 이광재 전 의원이 기획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도맡아서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광재 의원은 상당히 잘 나갔죠. 국정상황실장 맡으면서 청와대 초기에 핵심 역할을 했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는 그때 이제 차떼기 사건이 터지면서 그 민주당 쪽은 그럼 뭐냐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 쪽도 수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법 자금 혐의로 이제 감옥에 갔지. 감옥에 갔죠. 장수천 사건 어쩌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교하자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민주당 턴다고 수사를 했는데 자기 것도 좀 저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한동훈이가 감옥 간 거야. 그렇지. 그런 케이스지. 한동훈 정도 위치가 됐었지. 그래서 안희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뭐냐면 야 역시 선거는 조직보다는 조직 쪽 뭐 총무 뭐 돈 관리하고 막 조직 이런 거보다는 기획하는 게 좋아. 이광재는 괜찮잖아. 그 당시만 그 얘기 있었거든. 그렇지. 굳은 일 안 하고. 굳은 일이란 거는 안희정. 그러니까 주로 비평 거는 그 얘기 돌았는데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불법 자금 혐의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동정 여론 같은 게 꽤 있었어요.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안희정 그 누구죠? 강금원 회장님. 그래서 의리의 사나이 뭐 네. 강금원 회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저만 나왔고. 해도 이광재 안희정 두 분을 개인적으로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그때 이제 느낌이나 이미지로 안희정이 더 좋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런 대충 생각이 그렇게 있었지. 느낀 거야. 네. 따뜻한 사람 아니죠. 그렇지. 왠지 그런 느낌. 좀 안 됐는데 언젠가는 힘이 되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이 약간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안희정 지사가 2007년 대선 치고 나서 친노는 패족이 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자숙하고 반성해야 한다. 하면서 안희정의 주가가 좀 더 올라갔지. 사실 대중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거치면서 결국은 안희정, 이광재 다 도지사가 된 거예요. 부활을 한 거지. 친노가. 그렇게 부활을 했는데 대략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전대문 문화, 노사모 문화와의 차이, 그 왜 김근태가 아닌 노무현을 선택했을까? 당시에 이제 개혁 지지자들이 그것까지 좀 한번 짚어봤는데 지금 시기에 우리가 조금 되새겨 봐야 할 점은 뭘까요? 이 당시에 그 정치 흐름, 문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어떤 역사의 한 고비를 넘어가는 계기였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런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 대통령이었다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이제 여전히 국민들 가슴 속에 이제 계속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존경심 이런 걸로 점점 커져가는 이유가 되고 씨앗이 되는 건데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어떤 씨앗이 움트고 자라나가지고 큰 나무를 키워내는 거라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에서 우리는 실제로 그걸 경험을 했죠. 저는 그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80년대에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 정말 더러운 꼴을 보다가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절망했던 그런 생각도 떠오르면서 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내가 보는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민주화의 결실들이 노무현의 시대에 꽃을 피우겠구나라는 기대가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실망도 너무 성급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됐어. 어? 그렇게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 중에 확실히 뿌리를 뽑아가지고 소위 구시대를 마무리 지은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의 실망. 그거를 저부터도 많이 했거든. 응? 김경수 만나가지고 맨날 야, 이 새끼 하는 일이 뭐 있어. 나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그게 참 많이 반성이 돼요.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되뇌이는 말이 정의는 겨우겨우 승리하고 진실은 가까스로 밝혀진다라는 말을 계속 새겨야 되겠다라는 거를 늘 좀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치에 어설프게 정치권에 진입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합치고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순간순간에 닥치는 황당한 상황들이나 그 이상한 일을 겪을 때마다 항상 노무현 대통령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이분은 그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과거에 때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하면서 이 굉장히 무릎을 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이분이 이 말을 했을 때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나는 왜 그때 그걸 몰랐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여튼 그 당신이 생각했던 이제 그 너무나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전에 이제 꿈꾸셨던 게 진보의 미래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걸 그렇게 필생의 과업으로 하고 완성하려고 했던가 그런 걸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서거 했을 때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수원 연화장에서 그 화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연화장. 근데 정말 그 수원 연화장 들어오는 길을 시민들이 쫙 뭐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시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수원이라는 지역하고는 특별히 어떤 뭐 연고나 뭐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도 쫙 늘어선 걸 보면서 저 이제 기자잖아요. 그 직전까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고 이제 물러나고까지 대한민국은 노무현 때문에 다 모든 게 문제였어요. 그렇죠. 모든 게 노무현 탓이었어요. 그냥. 예. 그리고 돌아가시기까지도 그냥 다 노무현 탓이었어. 모든 게. 뭐 안 되면 노무현 탓. 그냥 기자들은 뭐 문제가 발생해서 노무현 탓이었어요. 그냥 기사가. 그러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모두가 다 노무현을 미워하고 등 돌린 것 같았는데 정말 그 많은 시민들이 아무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다 나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차량이 지나가는데. 근데 저는 뭐 기사를 쓰고 리포트는 했지만 그건 관심 없고 그 시민들을 되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러니까 아무리 기자들이 그 조작을 하려고 하더라도 뚫고 들어가서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더라도 그걸 바꿀 수 없는 뭔가를 심어준 정치인이 아니었나 가슴속에. 그게 뭘까? 뭔지는 진짜 저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알 것 같은 부분도 있고 정말 이렇게 나온 시민들 보면 저 사람은 평소에 뭐 정치에 관심 없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와서 울고 기다리고 떠나보내고 했던 것들 그게 참 기억에 남고요. 그런 정치인을 대한민국이 다시 가져볼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뭐 농담일 수도 있는데 전대협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90년대 학번 아닙니까? 딱 10년 아래. 예. 이 80년대 학번들은 3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해먹고 맞아요. 있어. 그 자리에서. 그게 문제야. 후배들 키우지 못한 거야. 90년대 학번들은 지금까지도 딱깔이야. 그때부터도 그러니까 그 얘기 나와요. 의원들은 30대부터 지금까지 의원이고요. 네. 90년대는 그때부터 보좌관, 비서관 보좌관에서 지금도 비서관 보좌관이야. 조사업계도, 여론조사업계도 87학번, 88학번들이 거의 다 잡았었어요. 30대 때, 중반 때. 그래서 20몇 년을 쳐먹어. 다 사장, 뭐 이사. 그래서 그걸 이제 욕도 많이 하는데 저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사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80년대 학번이 나이가 먹고 나는 해만큼 했으니까 주고 그래 장인수 네가 90년대 학번이니까 내 거 네가 먹어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투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90년대 학번이 투쟁해서 스스로 자라서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살이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살아보니까. 근데 그게 시대적인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80년대 학번들이 정말 그 역사의 변곡점을 겪으면서 있는 거죠. 배운 어떤 그런 갑옷 같은 것들, 이게 내공 같은 것들. 중요한 부분이야. 90년대는 민주화가 되고 나서 이제 서태지 뭐 이런 거, 뭐 주스 이런 거 보면서 젊은 시절을 하고 대학 가서 80년대 학번들도 이해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 문화가 있는데 이거를 투쟁해서 싸워서 내 것으로 쟁취한다라는 게 안 되는 것 같아. 세대적인 한계인 것 같아. 80년대 학번들이랑 그걸로 부딪혔을 때. 노무현이 꿈꿨던 세상은 아마 이제 전대협 같은 세상은 아니고 노사모 같은 세상일 텐데 사실 그렇죠. 각 회사의 조직들은 다 이 위계가 세거든요. 맞아요. 특히 기자들 아까 뭐 얘기했지만 군대 전대협 이 문화 그대로 기자 문화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렇지. 아, 이게, 예, 예. 이게 말을 받아서 한마디 보태자면 3, 4년 전에 재선그룹 민주당에 지금 이제 21대 지금 총선 22대 총선이죠 지금 22대 했죠. 21대 총선 때 당선된 재선 의원들이 한동안 70년대생들 90년대 학번들이 재선 의원들이 조명받을 때가 있어요. 그 행사도 했어요. 그때 재선 의원들 누구냐 박용진, 강훈식, 전재수, 강병원, 뭐 박주민, 이재정 굉장히 이미지가 나름대로 괜찮은 네. 그게 70년대생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학번들의 공통 그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민주당 재선 의원들. 이들이 뭉쳐갖고 뭐 행사를 했는데 사람이 안 모여. 그리고 중요한 거 자기들끼리 그러면 연배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뭉쳐갖고 뭔가 아까 얘기했던 그 386 지금 이제 586 돼 있죠. 586 세대와 우리들끼리의 어떤 차별성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면 같은 비슷한 세대니까 우리가 뭉쳐서 좀 새로운 정치를 한번 보여주자. 다른 문화도 보여주고 그리고 정당 혁신에 대한 목소리도 좀 내자. 뭐 이런 게 나왔어야 하는데 안 되더라고. 따로따로 놀더라고. 안 돼. 전혀 저는 같이 개별적이야. 생활을 해봤잖아요. 정확한 말이야. 전부 따로따로 놀고 다 지가 잘난 줄 알아. 스스로 지가 다 YSJ야. 그래서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 그래서 그 586 세대가 숫자도 많지만 거기는 학생운동 때 그 뭐 아무튼 의리 같은 것도 있고 뭐 어떤 쌓인 문화 같은 게 있거든 보이지 않는. 맞아요. 근데 이 밑에 세대가 그걸 뚫고 나지 못하는. 저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586 세대 막내급이었기 때문에 밑에 세대하고도 관계가 있거든. 후배들이었으니까 늘 봤는데 야 그걸 치고 나가지 못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립감이 세 갖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MBC 얼마 전까지 다녔으니까 MBC 기자들이 저 입사했을 때 13년, 14년 되면 취재 안 해요. 데스크로 올라가서 한 14년, 15년 차면 데스크로 올라가서 이제 취재 안 해. 저는 20년 차 다 돼가는데도 평기자야. 그러니까 그때 그 데스크 했던 선배들이 부장, 국장 여전히 후배들 취재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지금 아마 회사도 마찬가지야.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 이게 근데 그거를 뭐 선배들 꼰대라고 해봐야 의미 없는 거고 싸워서 실력 내공을 갖춰서 싸워서 얻어내야지 그거를 그냥 뭐 나이 들었으니까 물러나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유튜브 업계도 뭐 김호준이 뭐 절대 강자지만 뭐 최욱도 있고 이동영도 있고 이 장인수 기자도 있잖아. 그 세대가 있잖아. 여기서 극복합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그걸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저희 방에 찾아와요. 자이툰 부대에 갔다 오신 날이야. 네네. 새벽에 도착해서 잠을 못 주무시고 경례를 이렇게 움직이시다 한 7시쯤 돼서 저희 방에 오십니다.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비서관실이었는데 쑥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 저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그렇죠. 대통령은 늘 여론조사에 신경 안 쓰신다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부담 줄까 봐. 자기가 원하는 소신 있게 국정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늘 머리에 있으신 거야. 그리고 와서 이 머리를 극적적 하시면서 묻는데 저희가 아니 자이툰 부대 효과가 나오려면 한 2, 3일 걸리는데 여론조사 그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뭐 어제 갔다 오셨는데 오늘 여론조사 나올 일은 없잖아. 연민 일관에 있었나요? 네, 연민 일관에. 그 말씀 들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외로움, 이제 시대를 앞서간 사람의 외로움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명수 총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 대통령님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지지율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로 괴롭고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총리님이 한번 대통령한테 뭔가 이렇게 용기와 희망을 좀 북돋아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가지고 한총리님이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총리 공관으로 대통령을 모신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 이제 문성근, 명계남, 이창동 뭐 네, 이런 네. 분들을 모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술도 많이 마시고 지난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노 대통령님이 눈물을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네들이 다 나를 떠난 줄 알았다. 이게 그분이 이제 혼자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느꼈을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이 너무 찡하게 전달이 되더라고. 맞아요. 너무 뭐 큰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대연정도 있었고 한미 FTA 뭐 이라크 파병 뭐 등등등 해서 많이 저희 결단을 내렸던 그런 정책 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전통적 지지층과의 마찰도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걸 다 뚫고 나가셨고 지금 뭐 여론조사에 보면 압도적으로 뭐 역대 대통령 1위를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게 느껴지고요. 이재명 대표가 좀 굳건히 다 요즘에 뭐 사법적인 이런 검찰 구형 뭐 이런 게 많은데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시고 또 앞으로 차차기 멀리 내다보고 그런 역량 있는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 또 다 당대표이시니까 그런 사람들도 커나갈 수 있도록 자 직간접적인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는 지난번 예고해 드린 대로 일단 유시민, 이광재, 안희정에 대해서 좀 더 뭐 거의 이해찬 뭐 총리도 붙여도 좋고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이들을 주목했는지 참모그룹과 참모그룹은 안희정, 이광재였고 참모그룹은 아니었지만 유시민이 있었고 또 정치적 동지였던 이해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정치 노선 철학의 차이 이런 걸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5회차를 지금 마쳤잖아요. 네. 우리 이제 대기자 장인수 선생의 명성이 지금 다 알려졌으니까 이제는 동시 접속자 수 10만을 달성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인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배출한 스타 장인수.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